56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네요. 동일 개념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다르게 할 경우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유는요. 조작적 정의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이거든요. 동일한 개념이라도 조작적 정의를 다르게 하면 측정 방법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는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는 연구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따라서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실제적 정의와 상반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적 정의는요,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는 임시적인 정의고, 조작적 정의와는 어때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성 개념과 관계없다. 옳지 않죠, 이것도. 조작적 정의는요, 구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므로 구성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의 수량화와 무관하다. 옳지 않죠.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으로 수량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작적 정의는 수정될 수 없다. 옳지 않습니다. 조작적 정의는요, 연구 목적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수정될 수 있어요. 이는 연구의 유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개념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다르게 할 경우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4번 진술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비확률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네요. 우연 표본 추출은 연구자가 편의성을 고려하여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요. 이 추출은 연구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법은 표본을 추출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런데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일반화가 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 자체는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비확률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 오차를 추정한다. 옳지 않죠. 이 추출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판단 표본 추출은 접근 가능한 사례를 먼저 조사하고 이들로부터 예외 사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습니다. 판단 표본 추출은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중요한 사례를 선택하는 방식이지 접근 가능한 사례를 조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할당 표본 추출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대표 사례를 확률적으로 선정한다. 옳지 않죠. 이 추출은 특정 특성을 기준으로 할당된 비율에 맞춰가지고 표본을 추출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눈덩이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행렬표 작성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옳지 않죠. 눈덩이 표본 추출은 초기 대상자가 새로운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표본이 확장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행렬표 작성은 이 방법의 시작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확률 표본 추출 방식 중에 4번, 4번 아니고 5번, 우연 표본 추출은 연구자가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5번 설명이 옳습니다. 58번 확률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군집 표본 추출은 개별 요소를 표집한 후 집단을 단위로 표집한다. 거의 답을 알려줬죠.
이유는 어때요? 군집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여러 군집으로 나누고 이 군집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한 후에 선택된 군집 내의 모든 요소를 표집하거나 추가적인 무작위 표집을 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개별 요소를 먼저 표집하는 것이 아니라 군집을 먼저 표집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것들은 다 맞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서 모집단의 요소가 표집될 확률이 같다. 옳습니다. 2번 체계적 표본 추출은 전체 목록에서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한다. 맞습니다. 3번 층합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층으로 구분한 후 각 층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5번 확률 표본 추출에서는 모집단의 표집 단위가 표본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부터 말하면 2번이네요.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준다. 옳습니다. 이유는요.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변수가 조절하여 관계의 강도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언해 주는 변수이다. 옳지 않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개념은 변수가 아니다. 옳지 않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개념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외생 변수는 2개 이상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한다. 옳지 않습니다. 외생 변수는 연구자가 통제하지 않는 변수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변수 간의 상관에서 부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옳지 않죠. 변수 간의 부적 관계도 존재합니다. 부적 관계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2번 설명이 옳습니다. 60. 문항의 동질성에 초점을 두고 검사 점수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디귿인 쿠더 리처드슨 20과 리을인 크롬바흐 알파입니다. 이유는요. 먼저 이제 쿠더 리처드슨 20은 이분형, 즉 맞다, 틀리다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해가지고 검사 점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롬바흐 알파. 이유는 크롬바흐 알파는 다지선다형 문항을 이제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이 방법은 각 문항이 동일한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평가해서 검사 전체의 일관성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에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2번 실시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을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일관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문항의 동질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팽창 계수라고 표현되는 VIF는 분산 팽창 계수인데 이것은 다중 공선성 문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 사용이 되고요. 신뢰도 추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항의 동질성에 초점을 두고 검사 점수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쿠더 리처슨 이식과 크롬바우 알파가 적합합니다. 이 방법들은 문항의 동일한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평가해서 검사 점수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